기와 증명, 교수학습 이론 및 실제까지 한꺼번에 4단원 모두 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그래서 기하학의 역사적 발달 과정, 기하와 증명의 교수학습 이론, 수학적 추론에 관한 내용, 기하 영역 지도에 관한 교육과정 및 수업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총 9장 분량의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문서 속에 제시되어 있는 기하 증명 지도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에서 도형과 측정이라는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도형과 측정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여러 가지 모양을 범주화한 것이며 각각의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 도형의 성질과 관계를 탐구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데 기반이 된다. 측정은 여러 가지 속성의 양을 비교하고 속성에 따른 단위를 이용하여 양을 수치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현상을 해석하거나 실생활 문제를 해결되는 데 활용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중학교 기하 영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파악한 도형의 기본 성질을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직관적으로나 아니면 연역적으로 추론을 통해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합니다.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활동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기, 유사성에 근거하여 추론하기, 연역적으로 논증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정당화 방법을 학생 수준에 맞게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추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건 이 정당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될 텐데 뒤에 실제 파트에 들어가서 성취 수준 해설이나 고려사항을 외울 때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기하 영역은 기하를 대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분야인 해석 기하를 다룹니다. 원 또는 직선을 좌표 평면 위의 점들의 집합으로 보고 도형의 방정식으로 다룹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도 대수적으로 다루고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에서는 기하적 관점에서 심화된 수학적 지식과 사고 방식을 다루며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의 학습을 통해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습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도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제시된 것은 2015 개정이고요. 2에서는 공통수학 2에서 다루어집니다.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뒤에 실제 파트의 성취 기준과 그 해설을 외우는 게 공통수학 2로 외우니까 여기선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나 보면 중학교 1학년 때는 기본 도형, 작도와 합동, 평면 도형의 성질, 입체 도형의 성질을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에 와서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고 3학년에 올라오면 삼각비와 원의 성질을 배웁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게 되니까 한 번씩 읽어봅시다. 그래서 학교 수학의 기하 영역의 학습을 통해 도형과 공간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기하 모델과 공간 추론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형의 성질을 발견하고 여러 성질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추론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발견적 추론 능력과 연역적 추론 능력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수교재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형광펜으로 칠하는 내용이 암기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밑줄 치면서 보세요. 공리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인간이 직관적으로 자명하게 느끼는 이치나 상식 수준의 내용이고, 공주는 도형과 관련하여 인간이 자명하게 느끼는 것을 기술한 것입니다. 유클리드의 원론에 수리철학의 근원인 플라토니즘은 수학의 대상인 수나 도형이
불변의 이데아라고 간주했고 수학은 이미 존재하는 수학적 대상의 성질과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유클리드 원론의 제5공주는 한 직선이 두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두 직각보다 작으면 이 직선은 무한히 연장될 때 그쪽에서 만난다입니다. 공리적 방법은 인간이 직관적으로 자명하게 참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공리와 공준이라고 하고 이로부터 모든 수학적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정의, 공리, 공준,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성질을 이용하여 새로운 참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을 연역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유클리드 원론의 공준을 이용하여 새로운 참인 명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모칸을 채울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되겠죠. 요걸 외울 때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증명하는 방법을 떠올리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삼각형 A, B, C가 있을 때 A, B랑 평행인 직선이면서 이 C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긋게 되겠죠. 그래서 억각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같다가 그려지기 때문에 180도라는 증명을 하게 되죠. 평행한 직선을 긋고 평행인 두 직선의 억각인 크기가 같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증명을 한 건데 그럼 억각의 크기가 왜 같냐라고 하면 평행인 두 직선의 동위각의 크기가 같고 막꼭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니까 그리고 막꼭지각은 왜 같냐라고 했을 때 평각의 크기가 180도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또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평각의 크기는 왜 180도냐 하고 찾아가 보면 제4공준이 나오는 거고 평행한 두 직선의 동위각의 크기가 왜 같냐라는 것의 기초는 제5공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선이 하나만 그어진다라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평면 위에서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C를 지나고 직선 L과 만나지 않는 직선은 단 하나 존재한다라는 이 평행선 공준과 동치인 명제 때문에 이것이 근거가 되는구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귀납적 추론은 실험, 측정, 관찰, 구체적 조작을 통하여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인 다음에 이 사례가 속한 전체 범주의 대상에 대해 그 명제가 참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비형식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귀납적 추론, 유비 추론을 통해 발견한 사실을 연역적 증명을 통해 정돈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를 보시면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니까 사각형 구해보고 오각형 구해보고 육각형 구해본 이 성질을 바탕으로 N각형으로 확장한 것이 귀납추론이죠. 그래서 가는 사례 관찰을 통한 일반화로 귀납추론인데 귀납추론으로 추측한 수학적 사실은 참이 아닐 수 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와 같이 이미 참임을 알고 있는 명제나 사실로부터 새로운 추측을 연역하는 연역적 추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가 학교 수학에서 보이는 귀납 추론의 예시고 나가 학교 수학 내용에서 보이는 연역 추론의 예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클리드 원론의 기술 방식은 공준이나 공리, 정의에 근거해서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선형적 방식인 종합적 방식입니다. 아래를 볼게요. 증명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결론이 참이 되기 위해서 우선 만족되어야 할 선행 조건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한다. 이와 같이 결론에서 시작하며 그 결론이 참이기 위해서 성립되어야 할 선행 조건들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가정하는 이런 가정과 사고 방식을 분석적 방법이라고 한다.
이때 결론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하자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석적 방법에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은 증명해야 할 원래 명제의 결론을 다시 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래의 명제의 가정과 혼동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해야 할 명제의 결론을 증명 과정에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하자라는 표현이 학생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석법을 다소 완화시켜서 결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성립해야 할까로 발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합적 방식으로만 증명을 지도하면 학생들은 왜 그러한 방식으로 증명을 했는지 그 증명 방법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면이 된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평면 도형에 대해서 배울 때 나타나는 학교 수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학생의 인지 수준에 맞추어서 학문 수학을 학교 수학으로 교수학적 변환을 한 것입니다. 두 개의 삼각자를 이용하여 평행한 두 직선에서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를 증명하는 건 학생의 직관이나 수학적 상식에 의지하여 정당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클리드 원론의 정의, 공리, 공준에 의한 증명은 연역적 추론입니다. 학생의 수학적 상식에서 적은 범위의 수학적 내용을 조직화하는 것은 프루이덴탈의 국소적 조직화이고 유클리드 원론의 정의, 공리, 공준으로부터 조직화하는 것은 전반적 조직화입니다. 책에서는 단원에서 해석기하 따로, 비유클리드 기하 따로, 변환기하 따로 했지만 그냥 한꺼번에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원 등의 도형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종합기하 혹은 논증기하라고 얘기하고 직선이나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 x, y에서 x와 y 사이에 성립하는 방정식의 관점에서 도형을 연구하는 것은 해석기하입니다. 해석기하와 종합기하를 비교, 통합하는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동일한 수학적 명제를 증명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동일한 수학적 대상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수학의 여러 가지 개념과 수학적 방법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평면 위에서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 L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타원기하에서는 우리 타원기하는 구 위에서의 기하잖아요. 평면 위에서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 L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 위에서 그려지는 이런 모양의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쌍곡기하는 평면 위에서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 L과 만나지 않는 것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쌍곡기하에서의 삼각형의 모양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형의 성질을 이동의 관점 및 함수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변환기하는 합동변환, 닮음변환, 앞핀변환, 사형변환, 위상변환 등이 있습니다. 닮음변환에서는 불변의 성질이 아닌 것이 길이뿐입니다. 학교 수학에서 변환기하와 관련되는 내용은 대부분 합동변환과 관련이 되고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도형의 이동이 합동변환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 부분을 약간 추가해서 보면 평면 위의 점을
그러니까 x 플러스 a, x 플러스 b에 대응시키는 함수로서의 평행 이동을 다루는데 평행 이동을 배운 이후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점의 평행 이동을 배운 이후에 도형의 평행 이동을 배우는데 평면 위의 도형의 방정식을 두 변수 xy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방정식이 x-a, y-b는 0이다 라는 것을 지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도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냐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대입되잖아요. 이게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되는데 대입하는 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대입하게 되니까 플러스 A랑 플러스 B와 직관적으로 모순이 되어 보이는 데서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하와 증명, 교수학습 관련 연구로 넘어갑시다. 개념 체계라는 건 여러 개념이 관련되어 있는 체계를 말하고 개념들 사이의 관련성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념 이해와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개념들 간의 수직적 관련성이란 개념들 간의 위계 구조, 즉 개념들 간의 개통성을 의미하며 두 개념 사이의 논리적인 종속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 개념과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개념, 외심을 증명할 때 수직 이등분선이 들어가죠. 그리고 삼각형의 내심과 각의 이등분선의 개념은 개념들 간의 수직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스캠프의 학습의 준비성은 추상화된 상위 개념의 학습이 하위 개념의 형성을 토대로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개념 학습에 필요한 하위 개념이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개념 학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수평적 관련성으로 연결된 개념들은 독립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 개념의 동시 파악을 위해서 유연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직적 관련성과 수평적 관련성 구축을 하는데 어려움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수직적 관련성과 수평적 관련성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원인 이 세 가지 개념의 개별화, 개념의 고착화, 선행 개념의 방해 이 세 가지가 개념 체계를 형성하는 수직적 관련성과 수평적 관련성 구축을 하는데 어렵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것의 특징과 해결책을 봅시다. 개념의 개별화라는 건 한 개념에서 그러니까 개념을 다 개별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구속해서 한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고 개념들 사이에 관련성 구축을 방해합니다. 학습 초기에 개별적으로 학습된 개념들이 학생들에게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게 돼서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여러 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 활동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미 확립된 선행 개념, 즉 하위 개념에 근거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새로운 개념이 이미 존재하는 개념들의 관계망에 연결이 돼야 새로운 개념이 관계망에 통합돼서 의미 충실한 지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개념의 고착화라는 건 학생이 어떤 특정한 맥락의 개념을 고착시켜서 생각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그림, 즉 개념 사례를 그 개념과 강하게 결부시켜서 개념을 개념 사례에 고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념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시된 시각적 보조 장치가 개념을 비조작적인 것으로 왜곡하는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과 질적으로 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시하는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 개념 방해는
문제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기하 그림을 해석하는데 먼저 이용된 선행 개념이 그 그림을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기하 문제를 해결할 때 변, 각, 꼭지점 등 똑같은 요소를 한 번 이상, 즉 두 번, 세 번 존재하는 것처럼 고려할 때 겪는 중복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토대가 되는 개념을 견실하게 이해해야 하는 동시에 여러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관련 지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닐레의 기하적 사고 수준 이론은요, 우리 수교재 정도에서는 이 내용이 어떤 수준에 해당하는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에 대한 추상적 정의를 형성하고 개념의 성질에 대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구분하고, 그런데 형식적인 증명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는 제3수준,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입니다. 도형을 성질로 바라보긴 하죠. 사고 대상은 성질의 집합으로서의 도형인데 포함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은 제2수준, 기술적 분석적 인식 수준입니다. 연역의 의미가 전반적으로 이해되고 형식적인 증명을 구성할 수 있으며 공리적 체계 내에서 정리를 확립할 수 있는, 그리고 무정의 용어, 공리, 정의, 정리 사이의 논리적인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은 제4수준, 형식적 연역 수준입니다. 다양한 성질을 발견함에 따라서 성질들을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며 도형의 성질을 정렬함으로써 도형을 위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제3수준,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입니다. 프루이덴탈의 증명교수학습으로 넘어가서 프루이덴탈의 기하 영역에서 수학하는 첫째, 주변 현상을 도형이라는 본질로 조직하고, 두 번째, 도형의 성질을 발견하고서 국소적 조직화, 정의하기와 증명하기를 한 후에 전체적 조직화, 공리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존재론적 결함 끊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국소적 조직화는 학생들의 기하 재발명에서 중심적인 활동이고 공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접하고 있는 영역에서 참이라고 인정되는 사실, 즉 학습자의 실제로부터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전체적 조직화는 기하의 전체 영역을 정의와 공리로부터 출발하는 공리체계로 조직하는 것이고, 유클리드 원론과 같은 체계적인 조직화 방식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수리철학의 형식주의는 형식주의자인 힐베르트의 기하학 체계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학을 완전한 형식체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형식주의를 좀 뒷받침하는 설명인데요. 점, 선, 면 대신에 컵, 접시, 책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형식적인 체계 내에서 일련 용어들의 의미, 그러니까 존재론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무정의 용어로 다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보면 유클리드 기하학은 실제로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실질적 공리학, 힐베르트 기하학 체계는 형식주의 공리학으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을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정의를 도입하고 그 성질들을 증명을 통해 국소적 조직화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명제를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소적 조직화 활동을 통해서 증명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거죠. 정의, 정리, 증명 순서로 진행되는 증명교육은 지식의 자연스러운 발생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루이덴탈은 이를 반교수학적 전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수학화의 도구로서 연역을 재발명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의보다는 정의하기를, 증명보다는 증명하기를 학생들이 경험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하와 증명 교육을 바닐레와 프루이덴탈 두 가지 이론을 같은 선상에 놓이기에 비교한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 빈칸을 다 채울 수 있는 수준까지 비교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리 철학에서 증명의 의미를 살펴보면 논리주의는 논리학의 확실성을 수학에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수학의 기초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증명은 수학 지식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직관주의는 수학적 명제로서의 적법성은 구성 가능성하고 일치하고 수학적 진리는 유한번의 단계로 구성 가능해야 한다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학을 의미가 배제된 형식 체계로 보고 증명은 특별한 규칙을 따르고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기호 조작으로 보는 형식주의는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에 의해서 수학적 기초를 세우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서 완결된 증명의 모습에서는 증명 방법을 찾기 위한 분석적 사고방식이 드러나지 않고 선형적이고 단계적 절차로서의 종합적 사고 측면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서도 증명에 대한 관점을 표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플라톤주의에서의 수학은 수학적 지식이 영구 불변의 완전한 이상적 세계인 이데아이기 때문에 증명은 수학 내용의 절대적인 진리성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논리주의는 수학은 논리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수학적 개념을 논리의 개념으로 환원하려고 했으면서 수학적 지식이 확실하다는 건 이 논리의 확실성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논리주의에서의 증명은 수학 지식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장치이고요. 수학적 진리라는 건 논리의 공리와 추론 규칙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직관주의는 직관은 수학적 지식의 근원으로서 다른 어떤 논리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고 수학적 활동은 직관적으로 자명한 공리에 근거한 내성적 구성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학 명제의 참은 구성 가능성과 동치라고 보았고 구성적 증명만을 인정하면서 비구성적 논증과 배중률은 배제합니다. 형식주의는 수학을 의미가 배제된 형식 체계로 본 것이고요. 수학의 확실성이라는 건 무모순성과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에서의 증명은 증명을 특별한 규칙을 따르고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기호 조작이라고 보았죠.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라카토스는 증명의 본질은 사고 실험이다. 그리고 발견의 수단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증명 절차는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라카토스의 증명은 어떤 정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증명 분석을 통하여 추측을 수정해 나가는 계속적인 발견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수학적 지식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회적 구성 개념으로 규정하죠. 수학적 지식의 객관성을 절대적인 진리로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사이에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수학의 주관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지식은 서로 창조와 재창조에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증명의 타당성에 대한 기준은 수학자 공동체에 의존하고 타당한 증명이란 수학 공동체의 인정을 거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증명을 절대주의는 수학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정당화의 수단으로 본 것이고 중경험주의는 발견의 수단, 사회적 구성주의는 확신과 설명의 수단으로 파악합니다. 절대주의의 수리 철학에서는 증명의 종합적인 측면이, 중경험주의에서는 증명의 분석적 측면이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파트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론과 실제를 따로 할 때는 제가 성취 기준을 다 적었었는데 이게 중학교 기하 기준이 너무 좀 많아서 아마 그걸 다 실으면 장수가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서는 성취 기준은 빼고 해설과 고려사항만 넣었습니다. 그래도 교육과정 문서를 보고 어떤 걸 배우는지 보시거나 아니면 앞에 있었던 맨 앞장에서 어떤 걸 배우고 이 과정 기능하고도 연결지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조하지만 성취 기준은 거의 다 통으로 암기하셔야 하죠. 보면 점, 선, 면, 각과 관련된 용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활동을 하고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게 합니다.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크기, 다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크기의 합,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탐구하여 다각형의 성질을 추측하고 일반화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사물, 전개도, 교구,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다면체와 회전체를 관찰하고 그 성질을 탐구하게 합니다. 회전체 단면의 모양은 회전체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다룹니다. 요거 남겨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할 것처럼 보여요. 이제 보시면 종이접기, 작도, 공학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추측하게 하고 그 성질을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하여 정당화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정당화할 때 증명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증명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는 건 연역적인 내용도 다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각형의 성질은 대각선에 관한 성질을 위주로 다루고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을 통해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게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추측하고 정당화할 수 있게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다루고 이를 이용하여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지 판별하게 합니다. 삼각비를 활용하여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거리나 높이 등을 구해보는 활동을 통해 유용성을 인식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면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해석기하를 다루게 되죠.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2에서는 외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분, 내분점의 좌표, 두 직선의 평행 조건, 수직 조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방정식,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와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같은 관계를 다룹니다. 그런데 성취 기준 해설은 한 가지만 있습니다. 선분의 내분을 도입하기 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법을 다루고 내분은 수직선 위를 먼저 다루고 좌표 표면 위에서 구할 수 있도록 점차 확장해서 다룬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취 기준을 적용할 때 고려사항 봅시다. 중학교 단원은 고려사항이 무려 14개나 됩니다. 많이 반복하셔야 외워질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생각하면 교육과정 외우는 건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반복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반복했습니다. 통으로 반복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잘게 쪼개서 계속 반복했죠. 아무튼 봅시다. 다양한 교구나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합동과 닮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다각형과 다면체는 그 모양이 볼록인 경우만 다뤄야 합니다. 간단한 입체 도형의 단면을 관찰하는 활동과 전개도를 접어 간단한 입체 도형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다양한 교구나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도형을 그리거나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도형의 성질을 추론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아까 맨 앞에서 설명했던 그 정당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안 외웠던 건데요. 보시면 이 정당화하는 방법,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은 실험을 통한 확인, 사례나 근거 제시를 통한 설명,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
증명 등이 있으며 이를 학생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성질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타인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증명을 할 때 가정, 결론이라는 용어는 다루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학사를 통하여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유용성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사는 이거에 관련된 수학사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삼각비 사이의 관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넘어와서 다루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가야 되죠. 삼각비의 값은 0도에서 90도까지의 각도에 대한 것만 다룹니다. 각도에서 넘어가면 삼각함수로 바뀝니다. 주변의 건축물, 문화유산, 예술작품 등에서 도형의 성질을 찾게 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뭐뭐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은 외우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그냥 복잡하게 변형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평가할 때는 증명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밀한 형식 논리 규칙의 이용을 요구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과 비례에 관한 성질도 다루지 않습니다. 공통수학 2 도형의 방정식으로 보면 도형의 방정식 학습을 통해 대수와 기하를 연결하는 사고의 전환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까 공통수학 2 도형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조건을 배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걸 배울 때 중학교에서 학습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과 연계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 그래프를 많이 이용할 때는 공학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늘 염두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외우지 않을 거고요. 도형의 이동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그 유용성을 인식하게 하고,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을 좌표 평면에서 다룰 수 있음을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다루고 지나치게 계산이 복잡한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좌표축의 평행이동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증명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사의 증명지도 방식은 바뀌기 전에 책의 내용에 있는 건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증명을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요약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증명을 시작하기 전에 명제의 의미를 다양한 그림과 함께 배경화함으로써 학생이 명제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책은 명제역에서 그 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런 역이라는 단어를 다루고 있는 게 무엇이죠? 이런 내용으로 교사가 좀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야구의 역전, 물의 흐름에서 역류 이런 것을 이제 배경화하는 건데 이 맥락을 제거하는 것이 탈배경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명제의 역이라는 형식적인 수학적 지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활동적인 연역적 추론으로서의 증명은 먼저 분석적 방식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증명 방법을 탐색하고 증명 전체를 종합적인 방식으로 정돈하는 과정이 뒤따르는 것이 활동적인 연역적 추론으로서의 증명입니다. 증명의 결과인 정리는 이후 기하학습에서 적용이 되죠. 그리고 사실 증명 방법이나 과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교사는 아무래도 증명 결과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증명을 배우게 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5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표로 정리했으니까 이 표를 채우면서 이해해 봅시다. 어려움의 유형은 5가지. 증명 방법이 어렵거나 A면 B다 형태의 명제 해석이 어렵거나 아니면 정당화 수단으로서의 증명이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그 한계를 갖고 있거나 기호 사용을 어려워하거나 학생들이 증명 방법을 탐색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증명 방법이 어렵다라는 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읽히는 거냐면 어떤 질문을 하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결론을 증명 과정에서 사용할 때 학생이 증명 방법을 어려워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종합적인 방식으로만 지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분석적 방식을 통해서 증명 방법을 찾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증명 방법을 정리하는 역동적인 추론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A면 B이다 라는 이 명제 해석을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 결론을 증명 과정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지도하면서 특히 수학적 귀납법을 지도할 때도 학생이 이 가정과 결론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면 B이다 형태의 문장 전체를 증명 과정에서 재진수라는 인지 장애가 드러내기도 하고요. 이런 건 이제 보통 문제에 익숙해져서 결론이 제시된 증명 문제 자체를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을 배우기 전에 이미 절차적 지식의 습득, 즉 도구적 이해에 익숙하다라는 거죠. 자, 해결책으로는 가정과 결론의 형식적인 설명을 통해서 곧바로 지도하지 않고 점진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가정만을 제시하고 결론이 항상 제시되어 있는 걸 좀 어려워하면 가정을 먼저 제시하고 가정으로부터 성립될 수 있는 결론을 스스로 탐색하게 해서 성립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명이 자연스럽게 필요해지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관련 짓는 개념적 사고가 필요하죠. 정당화 수단으로서의 증명의 한계는 이미 참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익숙한 사실을 왜 증명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당화 수단으로서의 증명과 함께 조직화 수단으로서의 증명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호 사용의 어려움은 우리 거의 변수 개념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가정과 결론을 기호로 표현하고 사용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데 증명에서 사용되는 기호가 상징으로서의 기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주로 문자를 정리해서 간단한 형태로 제시하거나 기호의 값을 구하고 기호의 범위를 구하는 신호로서의 기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대수 지도와 거의 동일하게 해결책은 가정과 결론, 증명을 먼저 말로 설명을 하게 한 후에 기호로 나타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탐색 시간을 부족한 건 이제 충분한 시간을 주면 해결이 된다라고 보겠죠. 증명 교수 학습 개선 방향은 7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수학적 사고 과정으로서의 증명 지도는 결론이 성립하기 위해 전제 조건을 탐색하는 분석적 방식을 통해 증명 방법을 먼저 찾고 종합적 방식을 통해 증명 과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이 증명에서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증명 과정에서 결론을 이용하거나 명제 전체를 증명 과정에서 재진수라는 오류를 범하는 학생을 위해서 표에서 외웠던 거죠.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을 통합해서 지도합니다. 증명해야 할 명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탐색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증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증명해야 할 명제를 수동적으로 부과받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나요? 가정만을 제시하여 가정으로부터 성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론을 스스로 추측하게 하는 발견의 맥락과 학생 자신의 추측이 옳은지 틀린지 조사하는 정당화의 맥락을 통해서 지도합니다. 정당화의 수단으로서 증명의 한계를 갖는 학생들을 위해 조직화 수단으로서의 증명의 도입인 국소적 조직화 활동을 해야 하죠. 조직화 수단으로서 국소적 조직화 활동을 해서 더 의미 충실하게 증명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명을 의미 있게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증명을 지도하기 앞서 도형을 관찰하고 도형들 사이와 여러 성질 사이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도형의 성질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앞에 후르이덴탈의 국소적 조직화 활동과 동일한 거죠. 외우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의 수단으로서 증명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 상황으로 소그룹 협력
학습에서 자신이 탐색한 증명 방식을 다른 학생들한테 설명하게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증명의 구성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입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이 재발명하고 증명할 가치가 있는 내용만을 정선해서 학생들이 충분하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지금 보면 정다면체를 만들어 보고 그 면의 모양을 찾는 이런 활동은 딘즈의 구성의 원리에 가장 가깝습니다. 구성의 원리는 아동에게 제시하는 수학적 상황은 분석보다는 구성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공학적 도구의 활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형에 대한 개념화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요소들을 마우스로 끌었을 때 그림에서 변하지 않는 성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딘즈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와 부합됩니다. 기하학습에서 GSP의 드래그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도형을 관찰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수학적 대상들을 인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후에 형식적인 증명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그 예시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를 GSP를 활용해서 지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요렇게 두 가지랑 요거 하나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얘는 이 삼각형을 끌면서 삼각형의 모양이 바뀌어도 그 각이 180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얘는 이 삼각형을 접는 겁니다. 이렇게 종이 접기처럼 접어서 여기에 모여서 180도이다라는 것을 다양한 삼각형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 얘는 어느 각이 같다 이런 걸 보는 거죠. 지금 얘는 흑백이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각이 같은 것을 확인하면서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지금 보면 결국 이 A라는 활동은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건 확인을 하죠. 그리고 그걸 여러 가지 삼각형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삼각형을 갖고 오든 180도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삼각형의 모양이 변하는데도 왜 내각의 합은 변하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식적인 증명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한계를 지녔는데 이 그림 C를 보면 이 내각과 동일한 각들을 합을 통해서 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게 A가 형식적인 증명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보완해주는 방법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까지 하면 총 9장, 여기까지가 저희가 기하와 증명에서 요약해서 외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통으로 한번 해보았는데요. 좀 자르기엔 애매하고 한꺼번에 하기엔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반복해서 다음 주에는 이것과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 보고 미분과 적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